네,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인 제닛 옐런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경우 우리 경제와 증시에도 영향이 클 전망인데요. 금리 조정 가능성부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여파가 있을지 이분과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미 증시가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발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메이저 언론이 아닌 어틀랜틱이라는 잡지사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금리 얘기를 했습니다. 네. 원래 미국 재무부는, 미국 행정부는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독립기관인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지금 그래픽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경제가 더 이상 과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리가 다소 올라야 될지도 모르겠다. 영어로는 may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완곡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 증시나 전 세계 경제계에서는 왜 하필 지금처럼 인플레 우려가 민감한 이런 시절에 미국의 재무장관이 이 시점에 금리 인상을 단어를 얘기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은 금리를 올리겠다든지 또는 금리를 올려라 또는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단지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고 여기다가 미국이 부양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양책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조금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영어로는 모디스트 하이크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주 완만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 오른다. 그래서 이것은 금리 인상과는 무관하다라고 애둘러서 못을 박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이 재무장관이 직접 금리 인상을 입에 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 전 세계가 조금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옐런 장관이 전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에 대한 거는 이제 연준의 독립성에 맡겨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테고 사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심해진 이후에는 좀 재무장관과 연준이 같이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게 결국에는 의도적이다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제닛 옐런 이 현 재무장관은 연준 의장으로 우리한테도 아주 잘 알려진 인물이고 연준 의장을 할 때 금리를 실제로 올렸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금리를 매우 서서히 시장의 충격을 완충시키면서 올렸다라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업적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재무부는 언급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닛 옐런이 더더욱 녹화 TV 인터뷰에서 실수로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네. 왜 제닛 옐런이 느닷없이 이 시점에 금리 인상을 얘기했냐면요. 의도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현재 지금 미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살아나고 있는데 언젠가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건데 지금 제로금리 상태에서 계속 너무 방심하고 있으면 나중에 실제로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그때 올렸을 때 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용도로 시장에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것을 금리 인상에 하나의 신호탄이 켜졌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금리는 미국의 재무부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소관도 아닙니다. 연준이 하는데 연준은 미국 금리에 관한 한 올해는 전혀 손대지 않는다. 내년까지도 손대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 속도가 조금은 이제 빨라질 수도 있고 금리 인상에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고등이 나왔다. 그런 면에서 의도적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도 금리를 좀 올려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봤더니 또 상당히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또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금리를 0.75%포인트나 떨어뜨려서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인데요. 이것이 사상 최저로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낮아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덜 돼서 경기는 살아났습니다만 지금 그래픽에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2.3으로 올랐습니다. 미국은 2.6인데요. CPI가 2.3이라는 것은 원래 한국은행의 물가 억제 목표가 2.0%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조금 목표보다 좀 더 올라가서 적어도 형식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금리,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좀 올려도 이상이 없는 상태죠. 다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부는 경기가 좋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 충격을 많이 받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전히 어렵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물가가 한 달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목표를 넘어선 게 아니고 몇 달을 더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은 신중론으로 그동안에 관철을 해왔는데요. 네. 미국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그러면 이 돈에는 국제 이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인데 미국 달러로 예금할 때 금리가 더 올라가면 한국에 와 있던 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또 한국으로 올리고 했던 국제 자금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되는데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당장은 아니다. 또 올해 미국도 올해 내년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지금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도 당장의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미국 금리와 우리 금리에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인상되면 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출되면서 투자 심리 전체가 악화되는 경우가 계속 있어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히 정권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금리의 인상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대부분 생산 주체인 기업들은 예금보다도 대출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가 많아져서 기업의 수지가 악화됩니다. 수지가 악화되면 기업의 배당을 줄 여력도 적어지게 되고 그럼 주가 하락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금리가 오르면 세계적으로 불안 심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 바깥에 이제 있는 위험 자산에 있던 자금이 안전 자산으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안전 자산 중에 가장 안전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에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미국 국채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국채금리로 가거나 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또 금리를 올리면 금리 격차까지 벌어져서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왜 금리를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가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예. 빠른 속도로 성장률이 올라가고 고용 지수도 개선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경제가 나쁘다는 것보다는 나빴던 데서 급격히 좋아지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어떤 시장 조정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른바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테이퍼 텐트럼, 긴축 발작 같은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자.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정권 시장에는 제닛 옐런이 저런 금리 인상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지금 네. 코스피, 코스닥은 조금이나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리를 올릴지 말지 참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저도 이 어젯밤에 카카오톡 하다가 좀 상당히 놀라고 당황을 했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좀 불편을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이게 상당히 좀 긴 시간, 2시간 넘게 이른바 먹통이 됐더라고요. 피해 상황이라든지 그 원인 어떻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저께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 밤에 갑자기 이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어요. 모바일로 하는 것은 메시지 전송이 아예 되지 않고 PC는 카카오톡에 아예 로그인 접속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혹시 내 컴퓨터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 휴대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밤잠 안 자고 계속 다시 연결을 해보는가 하면 또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톡으로
실명 인증 절차 같은 걸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각 그 가상화폐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급하게 사고 싶은 사람들은 카톡이 안 드는 바람에 가상화폐를 사지도 못하고 또 파는 사람도 팔지 못하는 그 밖에도 어린이날, 가정의 날을 말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그 통신 오류 때문에 큰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코인 거래를 못한 분들은 정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걸 두고도 넷플릭스법 적용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법이 작년 12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IT 통신망을 1% 이상 장악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먹통이라든지 기술 오류로 큰 피해를 줬을 때는 벌금도 내고 또 손해배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작년 12월 달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것을 흔히 넷플릭스가 하도 전송 용량이 많고 그동안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속칭 일반 사람들이 그냥 넷플릭스 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쉽게, 네. 그런데 공교롭게 넷플릭스 법에 해당되는 회사가 지금 6개 정도 돼요. 1% 이상이. 이게 이제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또 네이버, 카카오, 또 웨이버 이런데 이 중에서 5개는 전부 넷플릭스 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금 조사를 받고 한 번씩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넷플릭스 법 만든 이후에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피해가는 법이다. 네.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자, 이 법에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 손해배상을 청구를 받으려면 2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본인이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야 자기가 내는 돈의 몇 배 이렇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우리 카카오 같은 거 그때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은 아닐 것으로 그렇네요. 보이고요. 또 이게 손해배상의 그 기준이 되려면 최소한 4시간 이상 먹통이 돼야 되고 또 그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5차례 있었던 넷플릭스 사건 적용에도 개인의 손해배상은 인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다만 저 넷플릭스 법에 따라서 정부가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고 또 과태료를 2천만 원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회사 입장에서는 2천만 원이 과태료가 큰 부담은 안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정부가 일일이 개입을 해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금의 돈 문제를 떠나서 지금 카톡을 비롯한 이런 많은 이 정보 사업자들이 국민의 생존 문제에 연결돼 이를테면 중요한 생명 신고 같은 것도 지금 카카오톡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니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먹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 입장에서는 네. 한두 개 하나에만 의존을 해서 통신망을 의존하면 먹통이 됐을 때 대책이 없기 때문에 네. 복수로 2-3개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어떤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세 같이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네. 보다 좀 촘촘한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네. 해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좀 알아보죠. 이 이동통신사들이 5 시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2G에서 4G는 투자를 축소했고 전체 기지국 수도 감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요즘 이동통신을 하다 보면 네. 5G를 개통했다 해서 비용은 많이 내는데 네. 정작 개통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4G보다 못하다든지 또는 생각만큼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요즘 이동통신 사용자들 원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청와대 청원까지 들어갔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한국 이 관련 기관들의 통계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통사들이 무선 기지국을 지금 별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설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오히려 지금 줄어듭니다. 이동통신이라는 게 결국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기지국을 통해서 중계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많이 설치해야만 통신 속도도 빨라질 수가 있는데 2018년에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통신망을 개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저 3개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초고속 이동통신 무선 기지국을 3년 내에 45,015개를
추가로 개통하겠다. 그런데 그 3년이 올해 연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가로 개통한 것이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비교해서는 뭐 거의 실행을 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오히려 이제 2G, 3G에서 5G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과거에 전건대적인 2G 무선 기지국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돈은 못 번다 해서 오히려 철수를 시켜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기지국을 만든 것이 1988년 88 올림픽 할 때 직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무선 기지국이 두 분기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금 시대는 5G로 엄청나게 가고 있는데 정작 통신 기지국은 개설을 하지 않아서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어떤 아주 이해하지 못할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성 낮은 사업을 좀 줄여서 5G에 투자는 했는데 생색은 다 내고 뭔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이게 국내 이통사들의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개선책 마련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5G가 너무 준비 없이 서둘러 개통을 했다라는 이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5G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대신에 중간에 휘어져서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기존 통신망보다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 고속통신망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선 기지국을 종전보다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5G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저걸 설치할 만한 어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거예요. 설치해봤자 돈을 많이 못 번다. 오히려 종래에 4G로서 충분하다. 그런데 지금 5G는 개통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정부의 정책에 뭐 좀 혼선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약속을 해놓고 저렇게 개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5G 통신망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네. 좀 새로운 혁파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지금 무선 기지국을 무작정 만들기가 어려운 게 당장에 좀 돈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소요 비용은 엄청나게 들고 또 그 통신 기자재, 5G 기자재를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 5G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적응할 것인가,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들의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제 이슈들 김대호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